만약 그날 밤 윤진태 노인이 늙은 느릅나무 아래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면 살려주세요. 라는 목소리는 아마 가랑비와 북풍에 삼켜졌을 것이다.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 설날 둘째 날 밤은 추웠고 입김이 서리처럼 맺혔다. 반쯤 닫힌 한옥의 나무 문들이 속삭이듯 소리를 냈고 마을의 북소리와 간간히 터지던 폭죽 소리도 이내 잦아들었다. 희미한 등잔 불빛이 젖은 흙길 위로 작은 빛 조각들을 비추고 있었다. 진태 노인은 빗자루를 가득 실은 나무 수레를 밀고 있었다. 허리는 굽었고 손은 거칠었으며 낡고 빛바랜 속옷은 빗물에 젖어 있었다. 여름 홍수로 아내와 자식을 잃은 후 그는 강가의 낡은 한옥에서 홀로 살며 대대로 이어온 빗자루 엮는 일로 생계를 꾸렸다. 그는 말이 없었다. 손안에서 스치는 억새풀의 사각거리는 소리와 문밖에서 일정하게 흐르는 강물 소리에만 익숙했다. 강가로 이어지는 골목은 평소보다 어두웠다. 이끼 낀 젖은 기와가 고운 소금을 뿌린 듯 반짝였다. 털모자 하나가 수레바퀴 바로 앞에 떨어졌다. 집 안에서 뛰쳐나온 아이가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고는 문 뒤로 사라졌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수레를 밀었다. 그는 이따금 멈춰 바퀴에 붙은 진흙을 떼어냈다. 그때 그 소리가 물가에서 희미하게 터져나왔다. 살려 주세요. 연기처럼 가늘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노인은 우뚝 섰다. 대숲을 스치는 바람이 소리를 잘게 부수었다. 그는 고개를 기울여 귀를 기울였다. 배수구의 물소리, 강물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에 끊어질 듯한 숨소리가 있었다. 그는 서둘러 수레를 늙은 느릅나무 아래 세워두고 옷깃을 여민 채 둑 아래로 달려갔다. 가랑비는 더 굵어져 눈꺼풀에 달라붙었다. 둑은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웠고 찰진 진흙이 집신의 뒤축을 휘감았다. 배수구에서 녹슨 쇠 냄새가 풍겨왔다. 멀리 있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하얀 물체가 번쩍이다 사라졌다. 그는 두 걸음 더 나아갔다. 그리고 검은 물결 사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작은 손 하나를 보았다. 이야, 그가 크게 불렀지만 목소리는 바람에 찢겨 가늘어졌다. 그는 물속으로 들어갔고 물은 금세 무릎을 넘었다. 겨울의 차가운 물살이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듯했다. 그는 녹슨 쓰레기 방지용 쇠창살을 붙잡고 발 디딜 곳을 더듬었다. 갑작스러운 파도가 옆구리를 쳐 그를 휘청이게 했다. 그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붙잡아 균형을 잡고 아이에게 가는 물살을 조금이라도 막아주려 몸을 던졌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두 눈은 공포로 커져 있었으며 입은 더듬거렸다. 할아버지, 살려. 내 눈을 보렴. 내 손을 잡아라. 그는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느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거리를 좁혔다. 여자아이는 배수구 쪽으로 세차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쇠창살을 놓고 온몸을 뻗었다. 거리는 젓가락 하나 두께만큼밖에 남지 않았다. 등에서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소못이 찢어지는 소리인지 낡은 기억의 파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아이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 손목은 물에 잠긴 나뭇가지처럼 차가웠다. 그가 당겼다. 물살이 거세게 저항했다. 한 걸음 물러서려 했지만 발밑의 흙이 무너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물의 힘을 줄이기 위해 낮은 자세로 방향을 바꿔 당겼다. 작은 돌멩이들이 팔뚝을 긁었고 녹슨 쇠창살에 손바닥이 베어 피가 배어 나왔다. 아이는 기침을 터뜨리며 그를 꽉 붙잡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단순한 생각뿐이었다. 이 아이를 무트로 올려야 한다. 손목만 한 굵기의 늙은 느릅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팔뚝을 거기에 걸고 지렛대 삼아 온 힘을 다해 당겼다. 첫 번째 시도에 아이가 미끄러졌다. 두 번째 시도에는 그의 몸이 미끄러졌다. 세 번째 시도에 둘은 함께 둑 위로 나뒹굴었다. 아이는 한 모금의 물을 토해내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빗속에 울려 퍼지는 그 울음소리는 마치 찢어진 비단 조각 같았다. 그는 옆으로 굴러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타는 듯했다. 그는 흠뻑 젖은 속옷을 벗어 아이의 몸을 덮어주었다. 손은 떨렸지만 움직임은 침착했다. 너무 추워요.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는 나뭇잎에 닿는 빗방울처럼 작았다. 그래, 곧 따뜻해질 게다. 그는 아이의 두 손을 비벼 온기를 되찾아주려 했다. 진흙 냄새, 낡은 소못 냄새, 그리고 아이의 젖은 머리칼 냄새가 뒤섞여 그가 평생 익숙했던 냄새가 되었다. 둑 위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울렸다. 한 여인이 달려왔다. 외투는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하은아. 내 딸.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아이를 끌어안았고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하은이는 엄마의 품에 파고들어 계속 흐느꼈다. 여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저는 강미숙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만약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나머지 마른 비와 가쁜 숨소리 사이에 막혀버렸다. 그녀는 목도리를 풀어 그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저희 집에 들어가서 몸 좀 녹이세요. 저 아래 한옥에 아궁이가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먼저 몸을 덮여야지요. 나는 괜찮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바람 소리만 남았다. 미숙이 간청했지만 그는 습관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공손하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감사함은 걱정으로 바뀌었다. 적어도 성함이라도 알려주세요. 저희 모녀가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요. 윤진태입니다. 그가 대답하고는 가볍게 기침했다. 작지만 깊은 기침이 폐 가장 깊은 곳에서 실을 잡아당기는 듯했다. 미숙은 딸의 손을 꽉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손을 저으며 일어섰다. 새로 무너진 부드러운 흙을 밟지 않으려 몇 걸음 뒤로 물러선 뒤 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완만한 오르막이었다. 가랑비가 이끼 낀 담벼락에 고운 가루를 뿌렸다. 어느 집 처마 밑에 종이등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검은 먹으로 쓴 글씨는 번져 있었다. 한옥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육가락이 판에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의 마음속에 사람이 없는 설날 밥상과 예전에 누군가를 위해 놓아두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앉지 않는 작은 의자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미끄러지지 않으려 수레를 꽉 잡고 기억이 밤속으로 흩어지도록 긴 한숨을 내쉬었다. 늙은 느릅나무 아래 이르러 그는 멈췄다. 젖어서 검게 변한 나무 뿌리가 굳건한 팔처럼 뻗어 있었다. 그는 거친 나무 껍질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감촉이 그를 평온하게 했다. 고맙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무에게, 강에게, 혹은 방금 그를 굳건히 서게 해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한옥은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고 기와 지붕은 늙은이의 어깨처럼 숙여져 있었다. 그가 문을 밀자 경첩이 가볍게 삐걱였다. 부엌의 재 냄새와 볶은 보리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박옥님 할머니가 분명 불을 지펴주고 간 것이리라. 바람이 심한 저녁이면 늘 그랬다. 그는 젖은 옷을 걸었고 물방울이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비자루 묶음을 선반에 가지런히 놓았다. 삼색 고양이 한 마리가 어디선가 들어와 그의 발목을 한 바퀴 감고는 아궁이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는 찬밥을 퍼서 끓는 물을 붓고 일부는 고양이에게 덜어주었다. 뜨거운 김이 종이 창문을 뿌옇게 만들었다. 그는 그 뿌연 창문 너머로 마룻바닥에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방이 문득 덜 넓게 느껴졌다. 밖에서 들리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뜨거운 실 한 가닥이 물살에 찢어진 밤의 두 조각을 꿰매는 듯했다. 그는 보리차 한 잔을 따라 입술 가까이 가져갔다. 차는 따뜻했지만 목구멍은 따끔거렸다. 그는 가볍게 기침했다.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들어 축축한 옷에 닿자 뼛속까지 시렸다. 그는 등잔에 불을 붙였다. 고양이 꼬리 같은 불꽃이 나무 벽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의 그림자가 불꽃을 덮고 문까지 길게 뻗었다. 그는 문득 몸을 돌려 문을 살짝 열고 강가를 바라보았다. 밤은 마치 하늘 우물의 먹물을 모두 빨아들인 듯 캄캄했다. 기와지붕 위로 가랑비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다. 부디 저 아이가 평안하길, 그가 작게 말하고는 문빗장을 걸었다. 집 안에서는 아궁이가 규칙적인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침상에 앉아 소미불을 끌어당겼다. 가슴에 얼음주머니를 얹은 듯 무거웠다. 오한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손바닥을 이마에 대보았다. 뜨겁고 욱신거렸다. 이번 기침은 더 길었고 좁은 공간에 메아리 쳤다. 밖에서는 설날 북소리가 이미 멈췄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또 다른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느리고 묵직하며 따뜻한 북소리. 마치 계절의 가장 깊은 추위 속에서도 사람을 삶에 머물게 하는 부름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강바람이 한옥의 틈새를 비집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윤진태 노인은 소미불 속으로 몸을 웅크렸지만 추위는 여전히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거센 물살 속에서 자신의 손을 붙잡던 작은 손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그 애처로운 구조 요청은 떠나지 않고 방금 마을에서 멈춘 설날 북소리처럼 그의 심장에서 울렸다. 격렬한 기침이 터져나와 그는 몸을 일으켰다. 나무 탁자 위에 남은 찻잔을 더듬어 한 모금 마셨다. 차는 식었고 보리향은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종이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가랑비가 마치 작은 바늘처럼 잿빛 하늘에 은색 장막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옛 설날을 떠올렸다. 그때는 부엌이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아내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국을 끓이느라 분주했으며 두 아이는 종이연을 들고 마당을 뛰어다녔다. 등롱에서 나온 빛이 아이들의 발그레한 얼굴에 반사되었다. 그는 아직도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들의 아버지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이내 바람에 꺼진 불꽃처럼 사라졌다. 심장이 조여왔고 온몸이 추위 때문이 아니라 깊이 파고드는 공허함 때문에 떨렸다. 그는 나직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강물에 떠내려간 것들은 내가 아무리 당겨도 돌아오지 않지.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나는 한 생명을 지켜냈어. 그 생각에 마른 입술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말이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절의 목탁 소리가 섞여 들렸다. 진태 노인은 뒤척였다. 어렴풋한 꿈에서 깨자마자 다시 추위가 몰려왔다. 그는 팔을 짚고 일어나 벽에 걸린 야른 솜옷을 찾았다.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찌르듯 아팠다.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마당으로 힘겹게 나가 빗물을 받아 세수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자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나직이 속삭였다. 건강해야 해. 비자루를 만들어야 살지. 대나무 선반 위에는 며칠 전부터 말려온 억새풀 비자루들이 잘 말라 있었다. 비자루 끝이 노란 갈대꽃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는 하나를 들어 올리고 풀 한 올 한 올을 쓸어보았다. 굳은 살 박인 손이 추위에 떨렸다. 이 일은 그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마지막 끈이었다. 그는 빗자루를 만들 수 있는 한, 여전히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라고 믿었다. 점심 무렵, 한옥의 대문이 조용히 삐걱였다.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힘겹게 일어서려 할 때 문이 열렸다. 어젯밤에 그 여인, 강미숙이 큰 바구니를 안고 들어섰다. 그녀 뒤에는 아직 공포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한이가 따라왔다. 진태 어르신. 미숙의 목소리가 메었다. 이웃에게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었어요. 쌀죽을 좀 끓이고 약도 좀 가져왔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아 주세요. 그는 서둘러 손을 저었다. 이렇게 폐를 끼쳐서야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과 깡마른 몸은 그의 허약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두 손으로 죽 그릇을 내밀었다. 할아버지, 드세요. 죽이 따뜻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망설였다. 그는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 속에는 순수함과 함께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죽 그릇을 받아들고 입술로 가져갔다. 쌀과 파향이 방 안에 퍼졌다. 그는 천천히 한 숟가락씩 먹었다. 따뜻한 기운이 위장으로 퍼져나갔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죽의 김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착한 아이가 될게요. 다시는 강가로 뛰어나가지 않을 거예요. 커서 꼭 할아버지를 도와드릴게요. 그는 그릇을 내려놓고 앙상한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보답 같은 건 필요 없다.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하며 크면 그걸로 할아버지는 기쁘단다. 미숙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은혜는 저희 모녀가 평생 셔츠 입지 않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그는 한옥 팻마루에 앉아 있었다. 상 위에는 찬밥 한 그릇과 묵은 김치 몇 조각뿐이었다. 그는 밥알 하나 흘리지 않고 천천히 먹었다. 낭비는 죄악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저녁 해가 강물 위로 노란 빛을 쏟아냈고 그 빛이 그의 깊은 눈 속에 반사되었다. 친한 이웃인 바공님 할머니가 군고구마 한 봉지를 들고 나타났다. 진태 영감, 또 하루 종일 일만 했구먼. 이거 먹고 속 좀 덮이게. 할머니의 미소는 인자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옅게 웃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지. 부자는 돈으로 돕고 가난한 자는 힘으로 돕는 법. 나는 아직 이 빗자루로 세상을 도울 수 있으니. 옥님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눈빛이 가라앉았다. 영감은 참 드문 사람이야. 그 마음 씀씀이는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존경하지. 밤이 깊었다. 마을 끝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폭죽 소리가 강물 소리와 어우러졌다. 작은 한옥 안에서 진태의 노인은 얇은 이불 속에 몸을 말고 있었지만 열은 계속 올랐다. 그는 가볍게 기침하며 어두운 나무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앞에는 엄마 품에 안겨 흐느끼던 한이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한 생명을 구했으니 이까짓 아픔쯤은 괜찮아. 문밖에서는 바람이 느릅나무 가지를 스치며 깊은 소리를 냈다. 마치 하늘과 땅의 속삭임 같았다. 설날 둘째 날 밤은 떨면서도 평온한 미소를 짓는 한 늙은이의 앙상한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 그 비 내리던 밤이 지난 아침,
절의 종소리가 작은 마을로 울려 퍼지며 차가운 안개 속으로 스며들었다. 윤진태 노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머리는 돌을 얹은 듯 무거웠고 두 다리는 풀려 있었다. 열이 치솟아 원래도 작았던 한옥이 눈앞에서 빙빙 도는 듯했다. 그는 손을 뻗어 집신을 신으려 했지만 너무 떨려서 제대로 신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제가 식은 아궁이 옆에 깔린 돗자리 위로 쓰러졌다. 며칠 동안 그는 시장에 나가지 못했다. 나무술에는 툇마루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역담한 빗자루들은 쌓인 채 얇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집에는 묵은 쌀 약간과 시큼해진 김치 항아리뿐이었다. 그는 묽게 흰죽을 끓여 소금물만 조금 타서 한 숟가락씩 억지로 삼켰다. 죽은 싱거웠지만 그는 인내심을 갖고 먹으며 중얼거렸다. 버리면 안 돼. 쌀 한 톨도 귀한 것이야. 사흘째 되던 날 점심,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진태 노인은 느릿느릿 몸을 일으키며 쉰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시오? 문이 열렸다. 강미숙이 들어섰다. 외투는 여전히 가랑비에 젖어 있었다. 그녀 옆에는 하은이가 엄마 등 뒤에 숨어 크고 동그란 눈으로 망설이며 서 있었다. 미숙은 작은 나무 탁자 위에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바구니 안에는 닭죽과 양 몇 봉지, 그리고 무김치가 들어 있었다. 진태 어르신, 며칠째 알아누우셨다고요. 이웃에게 듣고, 부디 이것 좀 받아주세요.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아이를 잃었을 겁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갚지 못할 거예요. 그는 손을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폐를 끼쳐서야 며칠 쉬면 다시 건강해질 겁니다. 미숙은 죄책감 가득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은이가 앞으로 나와 작은 손으로 손수건 뭉치를 내밀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착한 아이예요. 다시는 아무데나 뛰어다니지 않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빨리 커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릴게요. 진태 노인은 아이의 머리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의 미소는 밤속에서 깜빡이는 불꽃처럼 온화했다. 은혜 갚을 생각은 말 거라.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게 사는 법을 배우면 그것으로 족하다.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다. 마치 그 말을 전부 삼키려는 듯했다. 미숙은 잠시 말이 없다가 눈물을 닦았다. 그럼 저희 모녀는 이 아이에게 이 인자한 마음을 평생 기억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진태 노인은 점차 기운을 차렸다. 하지만 기침은 끈질기게 계속되었고 손은 전보다 더 떨렸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 부드러운 억새풀 한 올 한 올을 조심스럽게 잡아 빗자루로 엮었다. 동작은 느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집중력과 인내로 가득했다. 빗자루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그는 끈으로 단단히 묶고 마치 자신의 평생을 거기에 담아두는 것처럼 가지런히 놓았다. 그의 점심은 찬밥 한 그릇과 묵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그는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먹었다. 먹을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것, 빗자루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아직 쓸모 있다는 것, 그는 자신을 지탱하는 주문처럼 되뇌었다. 어느 날 오후, 유일하게 자주 찾아오던 이웃 박옥님 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로 나타났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보리차 주전자를 들고 왔다. 진태 영감, 온종일 고되게 일하니 병이 더 깊어질까 걱정이네. 이거 마시고 속 좀 덮이게. 그는 찻잔을 받았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감사함으로 빛났다. 익숙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발이 근질거려서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즐거움이지요. 옥님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영감은 늘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건강이 제일 중요해. 이 마을 사람들 모두 영감을 존경해.
가난이야 하겠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지. 진태 노인은 옅게 웃으며 강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부자는 돈으로 돕는 법이지. 나는 가난해서 이 빗자루로 도울 뿐이요. 그래도 적어도 내가 아직 쓸모 있다고 느끼게 해주니. 옥님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영감은 참 가난 속의 스승이구먼. 저녁에 그는 빗자루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작고 예쁜 빗자루 하나를 따로 집어들고 나직이 미소 지었다. 이건 하은이가 좋아하겠군. 밖에서는 옅은 달빛이 고요한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낡은 한옥 안에서 그의 모습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두 눈은 여전히 굳건한 신념으로 빛나고 있었다. 소박하고 올바르게 그리고 후회 없이 살겠다는 신념이었다. 그 후 며칠 전라남도의 날씨는 여전히 매서웠다. 가랑비는 그쳤지만 북풍이 한옥 기와 지붕을 휩쓸며 강변 마을 전체를 우울한 잿빛으로 물들였다. 윤진태 노인은 나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툇마루로 나섰다. 허리는 굽어 있었고 그의 그림자는 축축한 돌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의 앞에는 다 엮은 빗자루를 가득 실은 나무 수레가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마치 그것을 시장까지 밀고 갈 힘이 자신에게 남아있는지 가늠하는 듯했다. 하지만 기침이 터져나와 그는 낡은 나무 의자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길게 이어지는 기침 소리는 텅 빈 한옥에 울려 퍼지며 수년간 쌓인 고독을 되새기는 듯했다. 그날 오후, 하은이가 또 달려왔다. 아이의 손에는 삐뚤빼뚤한 바느질로 서툴게 수놓은 목도리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만들었어요. 목에 두르면 따뜻할 거예요. 진태 노인은 목도리를 내려다보았다. 흐릿한 눈이 순간 반짝였다. 그는 조용히 그것을 목에 둘렀다. 서툰 바느질 솜씨로는 차가운 바람을 막을 수 없었지만 어린 마음에서 나온 온기는 그를 감동시켰다. 고맙다. 이야. 따뜻하구나. 하은이는 그의 옆에 앉아 다리를 흔들었다. 할아버지, 저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 병을 고쳐드려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드릴 거예요. 그는 기침 섞인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은아, 내가 착하게 살고 옳은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를 고쳐주는 것이란다. 근처에 서 있던 미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진태 노인이 어떤 약속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인자함에 대해 말할 줄 아는 어린아이가 수천 개의 빗자루보다 더 소중했다. 밤이 되었다. 그는 시큼해진 김치에 밥을 먹고 묽은 숭늉 한 그릇을 더 마셨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낡은 나무 탁자 위로 노란 빛을 드리웠다. 밖에서는 강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던 머나먼 설날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였다. 그는 조용히 그릇을 내려놓고 허공을 응시했다. 아내와 두 아이의 기억이 희미한 그림자처럼 다시 몰려왔다. 살아있었다면 이제 저 아이들도 하은이만 할 텐데. 그는 한숨을 쉬었다. 눈물이 솟아났지만 서둘러 닦아냈다. 그는 누구에게도 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박옥님 할머니가 또 찾아왔다. 군고구마 한 봉지를 들고서 구수한 향기가 툇마루를 가득 채웠다. 진태 영감, 먹게. 막 구워서 뜨끈뜨끈해. 그는 고구마를 받아 천천히 씹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퍼지자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가 나직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지요. 옥님 할머니가 그의 옆에 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마을 사람들 모두 영감을 존경해. 사람을 구하고 옳은 일을 했지. 하지만 영감 자신도 챙겨야지. 진태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멀리 있는 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은 살면서 부자는 돈으로 돕고 가난한 자는 힘으로 돕는 법이지요. 내게는 이 두 손과 빗자루들밖에 없소. 내가 빗자루를 엮을 수 있는 한,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요. 그의 말은 소박했지만 그 안에는 한 사람의 평생 철학이 담겨 있었다. 옥님 할머니는 말을 잃고 깡마른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념으로 빛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진태 노인이 하은이를 구한 이야기는 온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를 비 내리는 밤의 신선이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어떤 아이는 따라와 묻기도 했다. 할아버지, 사람을 구할 때 무섭지 않았어요?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웃었다. 무서웠지. 누가 안 무섭겠니?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해야만 하는 일이란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시장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지즈리도 가난한 늙은이가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영웅 행세는 무슨, 그 비방은 차가운 바람처럼 집집마다 스며들었다. 진태 노인은 그 말을 들었지만 옅게 웃을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툇마루에 앉아 조심스럽게 빗자루를 엮었고 하은이를 위해 작은 빗자루 하나를 따로 준비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이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믿음. 그날 밤늦게 그는 작은 빗자루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창밖의 달빛이 그의 얼굴에 희미하게 비쳤다. 그는 빗자루 자루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건 하은이를 위한 것이다. 세상에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는 등잔불을 끄고 천천히 자리에 누웠다. 또다시 기침이 몰려왔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는 온화한 빛이 결코 꺼지지 않았다. 겨울 강바람이 연이어 울부짖었다.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은 잿빛 안개 아래 웅크린 듯했다. 마을 어귀찻집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평소 입이 거칠기로 유명한 중년 남자 김도환이 반은 조롱하고 반은 비꼬는 투로 목소리를 높였다. 늙고 지즈리도 가난해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사람을 구하다니 무슨 속셈이야. 누가 저 영감탱이를 먹여 살린다고? 근처에 앉은 몇몇이 맞장구를 쳤다. 억센 웃음소리가 값싼 담배 연기 속에 섞였다. 그 말들은 빠르게 퍼져나가 골목골목으로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윤진태 노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만 건넸고 어떤 이는 길에서 그를 만나면 다른 길로 피했다. 그는 그 말을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한옥 툇마루에 앉아 느릿한 손길로 억새풀 한 올 한 올을 엮었다. 희미한 오후 햇살이 그의 앙상한 얼굴에 떨어져 깊게 팬 주름을 비쳤다. 마음속에 잠시 슬픔이 일었지만 이내 가라앉았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나는 그저 올바르게 살면 될 뿐. 어느 날 오후, 하은이가 달려왔다. 아이는 그가 작은 빗자루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제 거예요? 그래, 내 것이다. 잘 간직하렴. 나중에 할아버지를 기억해다오. 하은이의 눈이 빛나며 선물을 꼭 껴안았다. 아이에게 그 빗자루는 보물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그 어린 얼굴을 보며 마음속에 문득 온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하은이가 떠나자마자 공허함이 다시 밀려왔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낡은 나무 장롱에 멈췄다. 긴 한숨을 내쉬며 그는 장롱을 열고 빛바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유리는 금이 가고 줄은 해졌지만 여전히 기억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앙상한 손가락이 떨리며 뒷면에 새겨진 글자를 쓸었다. 그리운 진우에게.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동생 윤진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먼 옛날 아침, 두 형제는 등잔불 아래 앉아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다. 폭탄이 떨어지고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진우는 불길과 연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날 이후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단 한 번도 아물지 않았다. 그는 시계를 손에 꽉 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진우야. 만약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다면 형이 너를 꼭 찾을 것이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밖에서는 초승달이 잿빛 하늘에 희미하게 걸려 차가운 강물 위로 그림자를 비췄다. 작은 한옥 안에서 늙은이의 모습은 왜소했지만 그의 눈은 기이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코 찾기를 멈추지 않는 한 사람의 결의였다. 다음 날 윤진태 노인이 비자루 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나갔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따라다니고 어른들은 웃으며 인사했지만 이제는 몇몇 눈길이 그를 피했다. 어떤 이는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했고 어떤 이는 서로 귓속말을 했다. 그는 어렴풋이 들었다. 지지리도 가난하면서 영웅 행세는 두고 보라고 누가 저 영감탱이를 책임지나. 진태 노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계속 걸었다. 강바람이 작은 골목을 스치며 마른 나뭇잎 몇 개를 날렸다. 가시처럼 날카로운 비방도 함께 씻고서 저녁이 되자 박옥님 할머니가 또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다. 툇마루에 앉아 그녀는 그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실없는 소리를 하는 걸 들었는데 속상해하지 말게. 사람들은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나는 믿네. 선한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진태 노인은 옅게 미소 지으며 눈빛을 가라앉혔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의 몫이지요. 내가 그 아이를 구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할 것이고 이해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지요. 그녀는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든 나무는 꺾일지언정 휘지 않는 법이지요. 영감. 옅은 달빛이 늙은 얼굴 위로 떨어지며 그의 눈을 조용한 빛으로 반짝이게 했다. 그날 밤 한옥은 고요했다. 툇마루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뿐이었다. 그는 등잔불 앞에 앉아 낡은 시계를 손에 들고 있었다. 작은 불꽃이 금간 유리에 비쳐 뒷면에 새겨진 글자를 반사했다. 그리운 진우에게.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기억들이 밀려왔다. 어릴 적 진우의 웃음소리, 우리 형제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자, 던 약속. 그리고 전쟁의 혼란, 폭탄 소리, 불길, 비명. 그는 쓰러졌다가 눈을 떴을 때 돌무더기와 재만 보았다. 동생은 그때부터 사라졌다. 눈물이 퀭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시계를 이마에 대고 속삭였다. 진우야. 너는 살아있니?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이냐? 평생을 찾아 헤맸지만 헛수고였구나. 등잔불이 꺼져가는 심장 박동처럼 깜빡였다. 강가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속으로 그의 마른 밤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마치 기도처럼 들렸다. 단 한 번의 기회라도 있다면
나는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창밖에서는 희미한 달이 이끼 낀 기와 지붕을 비추고 강물은 소리 없이 흘렀다. 온 마을이 잠든 사이 오직 한 늙은이의 외로운 모습만이 희미한 등잔불 옆에 앉아 있었다. 깊게 팬 그의 눈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 운명적인 밤으로부터 15년이 흘렀다. 전라남도의 작은 강변 마을, 겨울은 다시 낡은 한옥 기와 지붕 위에 얇은 설이 막을 덮었다. 낮은 섬돌 위에서 윤진태 노인은 어깨가 해진 소못을 걸치고 앉아 있었다. 떨리는 손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대나무 가지를 돌려 빗자루를 묶고 있었다. 그의 허리는 세월의 흔적처럼 굽었고 백발은 구름처럼 휘었다. 한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작은 거리 한가운데 위태롭게 서서 노동과 고독으로 점철된 한 사람의 평생을 증언하고 있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은발의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만든 물건 하나하나를 바라볼 때면 눈빛이 빛나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이 괴팍한 늙은이가 헛된 것을 끌어안듯 옛 직업에 매달린다고 비꼬는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이들, 특히 그에게서 마당 쓰는 작은 빗자루를 선물 받았던 아이들은 그를 조용한 친절의 상징으로 여겼다. 이른 봄 어느 날 아침, 설날에 피었던 매와 가지가 대문 앞에서 드문드문 남아있을 때, 진태 노인은 툇마루에서 멈추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흐릿한 눈동자가 문득 긴장으로 가득 찼다. 그의 앞에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익숙한 윤곽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진태 노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15년 전의 기억이 밀려들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날 둘째 날 밤, 차가운 비를 가르던 구조 요청, 소용돌이치는 물속에서 작은 생명을 꼭 껴안았던 떨리는 팔, 그 어린 소녀가 이제는 성숙한 여인이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하은이? 그는 더듬거렸고, 두 손은 닿고 싶지만 감히 그러지 못하는 듯 떨렸다. 하은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섬돌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끌어안았다. 할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할아버지를 계속 찾아다녔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기 위해서예요. 늙은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진태 노인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숨 쉬는 것과 이 빗자루가 친구일 뿐인데. 어찌 나를 기억했느냐? 하은이는 외투 주머니에서 흰 손수건에 소중히 쌓인 물건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낡은 시계였다. 가죽줄은 빛이 바랬고 유리는 세월 따라 흐릿해져 있었다.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리며 그것을 그의 앞에 놓았다. 이건 저희 집안의 유품이에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차고 계셨던 시계와 똑같이 생겼어요. 진태 노인은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이 순간 멈칫했고 떨리는 손가락이 뒷면의 각인을 더듬었다. 세월에 달아 희미해졌지만 그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작은 글자들이었다. 현기증이 몰려왔다. 그 순간 툇마루 밖에서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냈다. 진태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어린 눈으로 하은이를 바라보았다. 이야! 이 시계는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하은이는 입술을 깨물며 목이 메었다. 외할머니께서 남겨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나머지 한쪽 시계를 가진 사람을 찾기만 하면 우리 가족의 진정한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진태 노인은 말이 없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세차게 뛰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는 깨달았다. 운명이 끊을 수 없는 인연의 끈으로 길을 이끌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도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갈망의 해답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을. 작은 한옥은 순식간에 기이한 운명의 증인이 되는 장소로 변했다. 두 세대, 아무 관련 없어 보였던 두 인생이 이제 하나의 시계로, 그리고 인자함에 엇갈린 흐름으로 다시 이어졌다. 진태 노인은 떨리는 손을 낡은 옷 안으로 넣어 평생 보물처럼 간직해온 시계를 꺼냈다. 늙고 앙상한 두 손이 두 개의 시계를 나란히 놓았다. 희미한 오후의 빛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희미한 각인을 비추었다. 하나에는 그리운 진우에게 라고 적혀 있었다. 다른 하나에는 진태에게 라고 새겨져 있었다. 두 문장은 마치 평생을 잃어버렸다가 이제야 서로를 찾은 두 조각의 퍼즐처럼 대칭을 이루었다. 진태 노인은 목이 메어 입술을 달싹였다. 내 동생. 진우. 설마. 하은이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눈물이 그 앙상한 손 위로 떨어졌다. 할아버지, 제가 모든 사정을 아는 건 아니지만 외할머니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 시계가 진실의 열쇠라고요. 아마 저희 가족과 할아버지는 원래부터 낯선 사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운명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믿어요. 툇마루 밖에서 불어온 바람이 텅 빈 방 안으로 스며들며 축축한 흙냄새와 낡은 기와의 비거기는 소리를 실어왔다. 진태 노인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의 고통과 희망이 더해지는 듯했다. 수년간 그는 잃어버린 동생의 기억을 안고 살았고, 때로는 꿈에만 의지했다. 그런데 이제 그 흔적이 바로 손바닥 안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눈물 섞인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알고 보니 하늘이 이 늙은이를 참아 있지 못했구나. 하은아, 내가 바로 운명이 보낸 다리로구나. 하은이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작은 집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랫동안 그녀는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을 갈망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자 그녀는 깨달았다. 혈연은 단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조건 없는 인자함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저녁이 서서히 내렸다.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마룻바닥에 길게 드리워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비추었다. 한 사람은 늙고 한 사람은 젊었다. 마치 어느 생에선가 이미 가족이었던 것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은이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애정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저와 함께 서울로 가요. 할아버지가 저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제가 할아버지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외롭게 지내지 마세요. 진태 노인은 말이 없었다. 흐릿한 눈동자가 문 밖 늙은 대나무 숲을 가로지르는 작은 마을 길을 향했다. 그는 이 한옥을 사랑했다. 벽의 구석구석, 갈라진 틈 하나하나, 비 온 뒤의 흙냄새까지도. 하지만 그는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덮고 있던 고독 또한 뚜렷이 느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하은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가마, 하지만 이 동네, 이 집은 남겨둬야 한다. 내 평생의 증거니까. 약속해 주겠니? 하은이는 미소 지었다. 저녁 노을 속에서 눈물이 반짝였다. 약속할게요. 이 집은 영원히 우리가 돌아올 곳이 될 거예요. 마당에서는 바람 소리가 멎고 대신 강변절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가 낮고 길게 울렸다. 마치 기적적인 재회를 증명하는 듯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오랜 상처가 열리며 이제 치유를 준비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진태 노인의 마음속 이미 꺼졌다고 생각했던 작은 희망의 불꽃이 문득 다시 타올랐다.
하은이가 그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종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그에게 건넸다. 할아버지. 아마 이 편지를 읽으셔야 할 거예요. 이건 윤진우 할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거예요. 낡은 편지가 진태 모인의 손에서 떨렸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귀퉁이는 좀이 슬어 너덜너덜했으며 보라색 잉크로 쓴 글씨는 세월 따라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강인한 기백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치 반세기 동안 굳게 닫혔던 과거를 열어젖히듯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진태 형. 언젠가 형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내가 단 한 번도 형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걸 믿어줘. 나는 살아남기 위해, 항전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어. 우리의 이름, 진우라는 이름은 가슴 깊이 숨겨두었지. 하지만 밤마다 마당에서 나를 부르던 형의 목소리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의 굳건했던 눈빛을 기억했어. 형은 내가 살아남은 이유였어.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형의 동생이 되기를 원해. 진태 노인은 편지를 꽉 쥐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수년간 그는 운명을 탓하고 동생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다. 고독이 매일 그를 갉아먹었고 강가의 늙은 그림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글자 하나하나가 따뜻한 불꽃처럼 심장을 비추며 그 어둠을 조금이나마 걷어내는 듯했다. 하은이가 옆에 앉아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어깨를 감쌌다. 할아버지. 제 외할머니는 사실 진우 할아버지셨어요. 전쟁 후에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언급하지 않으시며 평생을 조용히 사셨어요. 하지만 임종 직전에 이 시계와 편지를 남기시며 가족들에게 윤진태라는 사람을 꼭 찾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어요. 진태의 노인은 돌아보았다. 눈물이 가득한 눈,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랬구나. 수년간. 그 녀석은 형에게 돌아올 길을 찾고 있었구나. 하은이는 작은 나무 상자에서 빛바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다. 그 안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있었다. 굳건한 얼굴, 하지만 왼쪽 뺨에는 긴 흉터가 선명했다. 진태의 노인이 헤어지기 전 동생의 얼굴에서 보았던 바로 그 흉터였다. 두 개의 시계가 나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였다.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비쳐 시계바늘을 반짝이게 했다. 하나에는 그리운 진우에게 라고, 다른 하나에는 진태에게 라고 새겨져 있었다. 두 개의 메시지, 두 개의 영혼이 마침내 다음 세대를 통해 다시 만났다. 진태 노인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흐느끼는 소리의 한옥 전체가 감동으로 울리는 듯했다. 수십 년간 억눌렀던 상실의 고통이 이제는 찾았다는 행복감으로 터져나왔다. 그는 울음 속에서 속삭였다. 진우야. 마침내 형이 너를 찾았구나.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을까? 하은이도 울었다. 눈물은 미소와 뒤섞여 있었다. 할아버지, 비록 늦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 가족이에요. 제가 할아버지 곁에서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돌봐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진태 노인은 하은이의 손을 잡았다. 앙상한 손은 떨렸지만 따뜻했다. 내가 바로 운명이 내게 준 선물이로구나. 그래. 너를 따라 서울로 가마.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어떤 조건이든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진태 노인은 봄바람에 늙은 대나무 가지가 살랑이는 툇마루 밖을 바라보았다. 이 한옥, 이 동네는 남겨둬야 한다. 내 삶의 일부이자 인자함의 증인이니까.
약속해 주겠니?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 속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이곳은 영원히 우리의 집이 될 거예요. 밖에서는 붉은 노을이 강물 위를 물들이며 낡은 담벼락에 어른거리는 빛을 반사했다. 온 마을이 이 치유의 순간 앞에 침묵하는 듯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닫히고 새로운 가족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하은이가 그를 부축해 강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 뜻밖의 김도환을 마주쳤다. 수년간 그를 비웃고 경멸했던 남자였다. 그는 말없이 서 있었고 그 복잡한 눈빛에서는 예전의 신랄함이 보이지 않았다. 한옥 대문 앞에 김도환이 말없이 서 있었다. 한때 마을에서 입이 거칠기로 유명했던 남자는 이제 늙어 허리가 약간 굽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하은이가 진태 노인을 부축해 마당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고 눈빛은 마치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되찾은 듯한 행복으로 반짝였다. 도환은 당혹감을 감추려는 듯 마른 기침을 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거만함 없이 탁하게 갈라져 있었다. 진태 어르신. 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계에 대해서. 동생분에 대해서요. 진태 노인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분노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강물처럼 깊고 평온한 눈빛이었다. 그는 도환이 무슨 말을 할지 조용히 기다렸다. 늙은 남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낡은 모자를 꽉 쥐었다. 예전에 제가 어르신은 남의 일에나 신경 쓰고 쓸데없는 짓만 한다고 말했지요. 값싼 빗자루 때문에 비웃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는 말을 멈췄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르신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요.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초봄의 매화 향기를 실어 날랐다. 하은이는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도환의 눈빛에서 더 이상 질투가 아닌 쌓여온 후회를 보았다. 진태 노인은 한숨을 쉬고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김서방, 우리 둘 다 이제 늙었소. 누구나 저마다의 고충이 있는 법이지. 오늘이라도 깨달았다면 늦지 않았소. 사람이란 결국 어떻게 살았는지가 남는 법이니까. 도환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눈가는 붉어졌다. 그 모습에 하은이도 목이 메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진태 노인의 인자함은 옛날 자신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메말랐던 마음까지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이후 진태 노인은 하은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갔다. 한옥에서의 마지막 밤, 그는 마당에 홀로 앉아 두 개의 시계를 손에 들고 있었다. 낡은 집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마치 진우와 대화하듯 속삭였다. 동생아. 마침내 형이 너를 찾았구나. 운명의 기이한 수레바퀴를 통해서 말이다. 편히 쉬어라. 형은 하은이가 우리가 꿈꿨던 길을 이어가도록 할 것이다. 올바르게 살고 인자함을 베푸는 길을. 주름진 뺨 위로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 날 아침 버스가 마을을 떠날 때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늙은 대나무 그림자가 드리운 동네, 낡은 한옥 기와 지붕, 햇살에 반짝이는 강물. 모든 것이 영원한 그림처럼 그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그는 알았다. 어디로 가든 이곳에 그의 영혼 일부를 남겨두고 간다는 것을.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는 뜻밖의 그를 한 대형 병원 정문 앞으로 데려갔다. 안쪽 설립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황금 명패의 진태 노인을 얼어붙게 한 이름이 있었다. 윤진우, 계명, 강인석,
바로 그의 동생, 수년간 다른 신분으로 살아왔던 그였다. 초여름의 서울, 며칠간의 가랑비 끝에 보기 드문 맑은 하늘이 펼쳐졌다. 강인석의 이름이 붙은 대형 병원 구내 앞에서 진태 노인은 말없이 서서 명패를 응시했다. 떨리는 손이 조심스럽게 명패에 닿았다. 마치 차가운 금속 너머로 동생의 손을 잡는 듯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 북방길을 뛰어놀던 날들, 웃음소리와 절대 헤어지지 말자던 약속. 모든 것이 밀려와 늙은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은이가 그의 손을 조용히 감싸며 나직이 말했다. 할아버지. 비록 다른 이름으로 사셨지만 진우 할아버지의 마음은 여기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유산이 계속 살아 숨쉬게 할 거예요. 그날부터 하은이는 수년간 품어왔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진태 노인이 평생 만들어온 대나무 빗자루에서 영감을 받아 이내의 빗자루 재단이라는 이름의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단지 아이 한 명, 외로운 노인 한 명을 돕는 것을 넘어 그의 인자함이 영원히 퍼져나가는 불꽃이 되기를 원했다. 설립 기념식은 진태 노인의 낡은 한옥이 있던 바로 그 동네에서 열렸다. 그날은 햇살이 부드럽고 봄바람이 살랑였으며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익숙한 땅 위에는 거대한 대나무 빗자루 조형물이 세워졌고 그 옆에는 반짝이는 기념비가 자리했다. 비석에는 한글과 한자로 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인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인자함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덮개가 걷히는 순간 군중은 침묵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깡마른 몸으로 당당하게 빗자루 옆에 묵묵히 앉아있던 진태 노인의 모습을 기억했다. 군중 속에는 김도환도 있었다. 그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조용히 비석 앞으로 나아가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외쳤다. 제가 평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부디 용서하십시오. 늙은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부드러운 대답처럼 들려왔다. 진태 노인은 하은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그는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인자함은 본래 보답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순간 그는 깨달았다. 선함은 싹트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꽃을 피운다는 것을. 기념식 후 이내의 빗자루 재단은 활동을 시작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 외딴 지역의 작은 다리 건설. 어디에서든 진태라는 이름과 대나무 빗자루 이미지는 따뜻한 마음의 상징으로 언급되었다. 진태 노인은 마지막 몇 년을 서울에서 하은이와 함께 보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그를 공원으로 산책시켰고 때로는 진우의 이름이 붙은 병원에 들러 추모의 향을 피웠다. 그는 종종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은 점점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평온함으로 빛났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똑같이 살 것이다. 후회 없이. 어느 가을 오후, 노란 햇살이 가득한 작은 방에서 진태 노인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앙상한 손은 하은이의 손안에 놓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잠에 빠진 듯 옅은 미소가 번졌다. 마침내 다른 곳에서 진우와 재회하는 듯했다. 그의 첫 기일, 하은이는 강변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기념비 앞에 흰 국화 한 다발을 놓고 동네에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들었다. 저녁 노을이 대나무 빗자루 조형물 위로 황금빛을 드리웠다. 마치 끝없는 속삭임 같았다. 인자함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날 오후, 강변 마을은 저녁 노을의 황금빛으로 눈부셨다. 거대한 대나무 빗자루 조형물 앞에서 하은이는 무릎을 꿇고 흰 국화 한 다발을 놓았다.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가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평온하면서도 생명력 넘치는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녀가 나직이 속삭였다.
할아버지, 편히 쉬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걸으셨던 길을 따라갈게요. 때로는 누군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준 길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하은이는 저녁 노을 아래 반짝이는 비석을 바라보았다. 이내는 결코 헛되지 않다 라는 문구가 마치 빛을 발하는 듯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 같다. 한때 진태의 노인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비자루 조형물을 만져보며 순수한 존경심을 드러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김도환이 군중 속에 서 있었다. 그는 하은이에게 다가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예전에 어리석어서 진태 어르신의 고귀한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보니 이제야 깨닫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돈이나 명예로 재는 것이 아니더군요. 부디 이 재단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게 해주십시오. 하은이는 책망 없이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바로 여러분 모두의 힘이 모여야 할아버지의 유산이 진정으로 영원히 살아 숨쉴 수 있을 겁니다. 그 후 이내의 빗자루 재단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서울이나 강변 마을뿐만 아니라 외딴 산간 지역과 먼 섬까지도 재단의 온기를 받게 되었다. 제주도의 붉은 흙 위에 작은 교실이 세워지고 강원도의 위태로운 대나무 다리를 대신해 콘크리트 다리가 놓였으며 부산에는 고아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되었다. 이 모든 곳에는 대나무 비자루 상징이 함께했다. 수년 후 한 국제 자선 세미나에서 재단 설립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하은이는 작은 강변 마을의 가난한 비자루 장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당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끝없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마지막 세월 동안 진태 노인에 대한 기억은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길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 하은이는 종종 아이들에게 비자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인자함이 자신과 수천 명의 다른 이들의 삶을 구했다고. 그리고 매년 봄, 매화가 둑방길에 하얗게 필 때면 하은이는 다시 마을로 돌아와 비석 앞에 흰 국화 한 다발을 놓았다. 저녁 햇살이 내리쬐고 동네의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이렇게 증명하는 듯했다. 인자함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한 늙은이의 낡은 두 손에서 다음 세대의 심장으로 옮겨갈 뿐이라고. 순간 하은이는 마치 진태의 노인이 한옥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 인자하게 미소 짓는 환영을 보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그가 비록 멀리 떠났지만 그의 유산, 인자함의 유산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윤진태 할아버지 같은 따뜻한 자리를 지니고 살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